그래서 대형주들이 다 한 번씩 사고를 친 거예요, 이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금이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충분히 극복할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장기, 중장기 악재다 싶으면 그날 조금 많이 떨어졌어도 그냥 팔아야지 원칙이. 오늘 모신 분은 슈퍼개미시죠. 베스트인컴의 남석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금 그 방송 전에 이제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연휴 때 뭐 하셨냐고 하니까 이제 골프 다녀오셨다고. 네, 근데 이제 평소에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슈퍼개미시고 운영하는 자금이 크니까 매일 컴퓨터 앞에서 그 거래하실 것 같은데 거의 상당수를 뭐 외국 해외 여행이나 아니면 골프 치러 다니신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코로나 이전에 그렇죠. 많이 그랬는데 이제 해외 못 나가는 대신 요즘에는 이제 국내 골프 기회만 되면은 이제 나가고 그러는데 그래도 뭐 주식 그 연간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주식에 집중했다고 해서 수익이 잘 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나가면서 이제 머리도 좀 식히고 그럴 때 또 이렇게 그 보는 시야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HTS로 볼 때하고 스마트폰으로 볼 때 있잖아요. 예. 그때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 컴퓨터 HTS 그거하고 스마트폰으로 볼 때하고 그 인사이트가 또 다르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편할 때 심리적으로 이제 안정되면서 조금 밖에 활동을 하면 조금 더 잘 보일 때도 있고 그래요. 네. 그 올해가 참 어려운 장이다 이 말씀을 또 하셔가지고 뭐 이번에 사실 많은 분들이 그 대형주 투자하신 특히 주린이 분들 개인 투자자들 정말 뭐 마이너스 계좌거든요 다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주식을 못하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다 이번 그렇죠. 올해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는 그게 지난해하고 연초에 오버슈팅하면서 거기에 말려 들어갔거든요. 그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제가 올 초에 누차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 얘기했지만 올해는 대형 주장은 아니고 이제 개별 주장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뭐 잘 아시다시피 대형주는 돌아가면서 그냥 한 방씩 먹인 꼴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삼성전자 95,000원대까지 갔는데 그래 그거를 이제 10만 전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9만 원 초반에 사신 분들도 많고 그렇죠. 제 아시는 분들도 8만 원 후반대 사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9만 원 초반대에서 이제 떨어지니까는 8만 원 후반도 싸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만 뭐 7천 원, 8천 원에 사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러다가 또 이제 8만 원 버티고 있다가 7만 9천 원, 8만 원에 있다가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나오면서 7만 또 2천 원대까지 확 떨어졌다가 지금 7만 7천 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한 번 얻어맞고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105만 원까지 두 차례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70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72, 3만 원 지금 하고 있고 또 다 같이 믿고 있었던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요번에 벼락을 맞아가지고 뭐 16만 원대 있던 게 지금 11만 5천 원. 카카오 같은 경우 네이버 46만 원, 7만 원 갔던 게 지금 40만 원. 오늘도 40만 원은 지켰는데 참 그러다 보니까 NC소프트 같은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 그렇죠. 한 번 또 얻어맞고. 그래서 대형주들이 다 한 번씩 사고를 친 거예요, 이게. 사고를 안 친 대형주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타격이 크죠.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깝고 안쓰럽고 근데 이게 이제 워낙 이제 수십 년간 주식 투자를 하셨으니까 이런 게 일상적인 모습인가요? 이렇게 워낙 많은 여러 기업들이 이렇게 개별적인 이슈로 악재로 이렇게 막 급락하는 게 유난히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올해. 그러니까 올해는 그게 지난해에 너무 좀 급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급등하다 보니까 그 이제 대형주 또 우량주들은 좀 안전하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올해 들어오신 그 신규 투자자분들
작년 말 올해 시작하신 분들이 그래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뭐 그 묻지마 투자 비슷해가지고 기업 분석도 제대로 안 하고서 그 이제 허무맹랑한 그 테마성 있는 종목들에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깨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 우량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갖고 가면 언젠가는 회복이 되겠지. 그래서 그 말에 일부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깨진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뭐 지나면 웬만한 종목,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마침 저 삼성전자 말씀하셨으니까 요즘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보고서 내고서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5천억 이상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방어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늘 그 헝다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수가 급락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뭐 장중에는 근 30포인트까지 마이너스였다가 그래도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회복을 시켜놓고서 끝이 났고 삼성전자는 뭐 200원 플러스로 끝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결국에는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 매수 세력들은 주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그 다행이다 싶은 게 외국인들이 이제 그 시각이 조금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보고서 나온 지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이에 벌써 이제 어떻게 보면 싸게 매수를 하려고 그런 보고서를 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뭐 그 한 며칠 됐죠.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떨어지다가 벌써 이제 73,000원 거기 바닥을 치고서 그 아직 10%는 아니죠. 한 5% 정도 되나?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정도 올라오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금방 8만 원을 회복시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8만 원대가 장기적으로 몇 개월 동안 그 매물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저항선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나오는 이제 3분기 보고서, 그러니까 실적 3분기 실적 발표 그거하고 이제 앞으로 전망 그거하고 매칭이 좀 돼야지 그 8만 원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드는데 그래도 상당히 우호적이죠. 지금 그렇죠. 반도체에 대해서. 네.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제 말씀대로라면 이제 조금 더 횡보의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까요? 그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더 밀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갖고 있는 분들이 팔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인내의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차피 뭐 배당도 나오고 그러니까는 그 경우 이렇게 봐서 결국에는 연말까지는 그냥 이 흐름 다시 말해서 이제 삼성전자를 보면 많이 떨어져 봤자 75,000원, 뭐 76,000원 요 정도에서 맴맴하고 8만 원 안팎 8만 원을 뚫기 어렵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뭐 한 2,000원 정도 1,000원, 2,000원 정도 여기까지도 올라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여기로 이렇게 횡보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그렇다고 폭발적으로 들어오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고 그렇게 보고 이제 헝다 그 문제가 오늘 뭐 이자 일부 이렇게 이제 상환을 하고 그래서 한숨 돌리기는 했는데 그 부채가 너무 크잖아요. 350조라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올 말까지 지금 이제 이자만 내는 거죠. 이자만 지급해야 되는 게 한 8천억 정도 되니까. 꽤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제 중국 사이즈가 원체 커지다 보니까 크게 뭐 리먼 사태처럼 그렇게 크게 가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원래 한 달 전부터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헝다 문제. 그러다가 우리 추석 때 괜히 불거져 가지고 그래서 요번에도 그때 이제 2008년도 리먼 사태 때도 추석 때 그게 리먼이 파산을 한 거거든요. 아, 그랬었나요? 예. 그래서 저는 아주 그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게 그 추석 전에
추석 이후에 장사가 좋을 줄 알고 많이 사놨거든요. 물리셨었군요, 그때. 추석날에 이랬는데 그래도 그게 다행인 게 사람들이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감을 못 잡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하한가가 15%였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다 하한가 간 게 아니고 시가로 나온 게 마이너스 한 10%. 그래서 팔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첫날에 다 팔아버리고서 그러니까 엄청 깨먹었죠. 저는 점 4번 맞았어요. 점 하한가. 그러세요? 한화 가지고. 그러니까 그날 첫날에 못 팔으셔서. 그렇죠. 못 팔아가지고. 네. 어리버리해가지고. 그렇죠. 어리버리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 판단을 딱 하기에 이게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는 무조건 팔아버리자. 그러니까 첫날 다 팔으니까 마이너스 10%, 12%에 다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서는 한참 쉬었다가 그때도 원래 리먼 사태를 그 전에 있잖아요. 그 전해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금융위기 그랬는데 그거를 그때 이제 그 리먼이 부실 채권이 한 600조 정도 있었고 우리 돈으로 600조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뭐 6천억 달러니까는 그때 환율로 해서 뭐 1,000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600조 부실 채권이 있는데 그거를 뭐 이제 그 인수하느니 마느니 말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그렇죠. 쪽에서. 우리가 산업은행에서 인수한다는 그렇죠.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 실사 과정에 그 부실 채권이 나와서 우리가 인수를 못한다고 했더니 그냥 파산을 해버린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개월 이렇게 딜레이가 되면서 그런 거라 헝다 문제도 마찬가지. 잠재적으로 이게 리스크가 나중에 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래도 지금 뭐 미국 당사자는 아니니까 미국 그렇죠. 주가는 뭐 한 번 정도 출렁거리다가 그냥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 거고. 어쨌든 오늘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 근데 이제 리먼하고 좀 다른 거는 그때는 그 6천억 달러를 기반으로 한 파생 상품 그렇죠. 알수 없게끔 막 많이 레버리지. 있었잖아요. 레버리지 쓰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인데 원래 그 중국은 또 그림자 경제 금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거에다가 이제 헝다 문제가 만약에 불거지면 같은 그 부동산이나 건설업체들 있잖아요. 거기에 투자를 한 이제 보험회사라든가 금융권들이 다른 데 대출을 이제 쪼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시 환수하다 보면은 이제 자금적으로 경제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제 중국 정부가 워낙 막강하니까 그렇죠. 다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얘기죠. 은행이 다 알아서 과거의 케이스들을 보더라도 그 관련된 해당 은행이 가진 자산 부채를 더 큰 은행이 인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떨궈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회에 그러니까 떨어지는 기회에 어쩌면 그 외국계 쪽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를 보고서 매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추석 이후 10월 이후의 하반기 장에 대해서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으니 다시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살지 않겠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10억 대주주 요건 이런 것 때문에 중소형주가 조금 어렵지 않겠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혼재해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헝다그로 문제. 그다음에 이번에 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이 좀 빨리 될 것 같은 이 테이퍼링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하반기 주식 시장. 그러니까는 제가 보는 거는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3,300 코스피 그거를 이제 고점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반기에도 많이 올라가 봤자 지난번 3,200까지 왔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래서 아주 여건이 좋아지고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오더라도 기관이 같이 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외국인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 조금 뭐 외국인 입장에서야 5천억이 요즘에는 그 시장에 돈이 원체 많으니까 그게 큰 의미 있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뭐 그렇죠. 1조씩 넘게 살 수도 있고 1조 2천억씩 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5천억씩 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외국인 그 매매 포지션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사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러고서 지금까지 보면은 매도량이 훨씬 더 많죠. 금액적으로 따져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주면 좋은데 반도체 전망이 뭐 아주 획기적으로 좋다든가 또 우리나라 주식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미국 그 빅테크 업종들이 내년에 이 감소분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고서 너무 고점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그러면 빅테크 업종이 싸냐. 그래서 한국 거를 사주자. 저는 그거에 동의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잘 올라가 봐야 그러니까 전에 고점이 3,300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3,250 이후로는 매물대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기만을. 팔려고. 네, 팔려고. 그런데 그 좋은 일을 외국인이 시킨다?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코로나로 인한 그 지금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이나 유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 보면 이제 경기 회복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경기 회복기에는 주가가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번 이제 저점 장중 저점 3,049 종가 기준으로 해서 3,060 그거를 저는 진바닥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3,000 초반 3,100 초반이잖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서 3,100이면 제가 다른 여러 채널에서도 얘기했지만 3,100이면 웬만하면은 괜찮고 그렇다고 이제 아주 높이 봐도 3,200 한 50 정도. 그러니까 한 100포인트, 150포인트. 거기에서 박스권. 그러고서 요즘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관도 돈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펀드에서 돈 빠져나가서 돈이 없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자기 자본도 그렇고, 뭐, 투자할 데가 없어서 시장 전체가 돈이 넘치는 거예요. 시장 전체가. 네. 그래서 조그만 뭐가 있으면 우리도 기관도 살 때 보세요. 무섭게 사지. 그건 이제 투신권.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는 투신권이고, 그건 뭐 투자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서 그거 벌써 오래된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대체 투자하고 SOC 투자하고 하는 것들은 그 주식 투자해서 수익 내기가 어려워서 이제 그쪽 찾는 거고 시장 자체는 돈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종목만 나오면 그냥 그냥 현금은 따충하른 대비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데 좀 답답한 흐름이 이제 연말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종목만 나오면 이제 투자하겠다. 기다리시는 종목, 투자하는 주식의 조건은 어떤 주식이 어떤 상황일 때 이제 시대 트렌드하고 맞아야 되고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러면 지금 시대 트렌드에 맞는 섹터는 무조건 2차 전지. 그게 제일 맞는 거고 스몰 캡으로는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이제 여러 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책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고서 지금 그거하고 뭐 원자재하고 매칭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일전에 이제 조일 알루미늄이나 삼화 알루미늄 같은 게 그냥 알루미늄 플러스 2차 전지, 전기차하고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이제 그런 계통이라든가 지금 그래도 위드 코로나라고 하니까는 코로나하고 병행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계속해서 찾는 게 치료제란 말이에요. 코로나 치료제.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 했는 그 한국 BNC 같은 경우는 그래 경고 달고도 3만 원, 4만 원 밑에 3만 7천 원, 8천 원까지 떨어졌다고 오늘도 보니까는 5만 원이 넘었단 말이에요. 많이 올랐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죠. 그거 원래 10,000원대짜리 주식이었는데. 그래. 이런 건 안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 건 안 들어가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 쫓아가시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기회를 줄 수 있는 종목들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아이진이라는 기업 있죠. 아이신? 아이진. 아이진. mRNA
그 백신 지금 우리 저기 그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임상 지금 진행 중인 네. 그 기업인데 유무상증자를 다 했단 말이에요. 엄청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건데 그게 지난번에 4만 원 밑에까지 떨어졌어요. 그냥 4만 원 밑이면 저거는 무진장 좋은 기회인데 그 3만 8천 원 이럴 때도 제가 좀 샀거든요. 오늘 4만 7,800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아, 많이 올라왔네. 네, 그런데 더 갈 가능성도 있죠. 원래 6만 원, 그 전날에 6만 원 찍고서 내려와서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쭉 눈에 보이는 종목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다 보고 있다가 이제 저 정도 가격이면 거의 손해가 없는 가격대 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갈 만한 섹터에 네. 그 이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많이 급락한. 네. 그리고 회사도 또 되게 좋은 기업들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달 전에 아미코젠이라고 그 바이오 기업이 있거든요. 네. 상당히 좋은 기업인데 그게 3만 원 밑에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뭘 했는지 바빠가지고 그거를 제대로 못 샀거든요. 그거 4만 5천 원까지 가요. 그러면 네, 그런 기업들이 지금 많이 또 있다. 다른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고 계시다가 이제 기업 가치가 훼손이 안 되는데 이런 노이즈로 인해 가지고 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을에 잡기가 제일 좋거든요. 특히 이제 4분기 때 4분기 때는 주가가 웬만해서 있잖아요. 치고 올라가는 그런 거 없어요. 아, 가을에는 재미없을 것이다. 4분기 때. 4분기 때. 네. 특히 4분기 때. 그러면 네. 그 대표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4분기 때 물론 재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또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역시 상반기, 중반기처럼 개별 장세, 중소형주 장세가 올 것이다. 그 제가 이제 저 개인적인 얘기인데 순수하게 그 몇 년 전에 실전 투자대에 나가서 2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나이 먹은 상태에서 그럴 때 나갈 때 그 기준이 있어요. 저는 뭐 장이 되게 나쁠 때. 그러면 이제 한 계좌밖에 못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리스크가 좀 없죠. 그럴 때도 그 수익이 좋거든요. 그 개별주들은. 장이 안 좋아도. 장이 되게 안 좋죠. 안 좋아도 되게 안 좋거든요. 지난번처럼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수익 난 분들이 15%밖에 안 되고 뭐 80%가 손실 보고 막 이럴 때도 그럴 때도 먹을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이 안 좋다고 이렇게 팽개쳐 두면 안 되고 그런 장이 일상화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럴 때는 내가 어느 쪽에서 집중을 해서 수익을 내야지 되나 또는 어느 쪽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서 내가 어떤 주식을 사가지고 수익을 내야지 되나 이제 그런 거를 그 투자자 본인들이 조금 그 고민을 하셔야죠 항상. 네. 그 분명히 장은 안 좋아도 돈은 벌 수 있다. 그렇죠. 기회는 항상 있는 거죠. 네. 주식 시장은 기회를 항상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주식 투자가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이제 종목들 이제까지 정말 많이 과대 낙폭한 그런 종목들이 지금 투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카카오. 예전에 우리 대표님 나오셔서 그런 말씀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카카오가 많이 급락할 수 있고 그러면 그때에서는 장기적인 어떤 투자 기회로 삼고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으신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플랫폼 규제 이슈가 있어도. 그래도 이제 네이버 요번에도 네이버는 그래도 40만 원을 지키고 있는데 이 카카오는 좀 더 떨어지잖아요. 지금 뭐 계속 떨어져요. 계속 12만 원도 무너지고 11만 원. 11만 5천 원인데 그래도 또 옛날 가격으로 생각하면 비싸죠. 그죠? 그렇지.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액면 분할을 한 거니까는 그 전에 가격으로 보면 비싼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 그 몇 개 회사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그 영향을 그 규제의 영향을 조금 더 받는 것 같고 네이버는 이제 거기에서 직접적인 그 해당 사항은 기업이 해당 사항은 없으니까 그것도 이제 기업이 이제
자정을 좀 많이 해야죠. 그리고 골목 상권까지 침해하는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이제 사이즈도 회사가 많이 커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국민들 편하게 하려고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카오 안 하시는 분들이 없고 이 정도가 됐으면 그러면 이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게 지난번에도 이제 상생협력기금 3천억인가 이렇게 조정을 했으니까 차후에 계속 그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다 보면 이제 그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화 하면서 성장하다 보면 요번 리스크를 이렇게 극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11만 원대인 지금이 저가 매수의 타이밍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더 빠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게 되게 웃기는 게 있어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올라가다 보면 이 8만 원을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저거 10만 원이 목표네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 그러면 떨어진다면 지금 11만 5,500원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잖아요. 10만 원 깨지면 아,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게 들고 있으신 분들이 그러면 안 되죠. 아프시니까. 그러면 네. 마음이 아픈데 코스피가 그랬던 거예요. 리먼 사태 때 있잖아요. 천 그러니까 천이 깨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00까지 오면 무조건 사라 그래서 저도 900개는 많이 샀는데 요번에도 작년에 그걸 보세요. 1500 그러니까 1500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400대 이틀 있었거든요. 과거에 리먼 사태 때도 천이 깨지겠냐 했더니 천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목이나 지수나 되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건지 꼭 우리가 지지선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깨지면 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을 제가 한 10년 전부터 산을 그리는 투자법 뭐 이런 설명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21선은 깨지겠냐 하면 반드시 많이 올라갈 주식은 120선을 깨뜨려야지 돼요. 그래서 121선이 깨지면 사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가 어떤 지지선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안 깨지겠지. 그럼 그거 깨뜨려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10만 예를 들어서 카카오 그래도 10만 원은 버티겠지 이 생각이 깨졌을 때가 이제 그러면 10만 원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죠. 저는 11만 원 정도로 봤는데 11만 원하고 10만 원은 10%입니다. 그러네요. 그거 되게 큰 겁니다. 네, 저희가 이게 웃은 게 이게 또 들고 있으신 분들은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죠. 변명을 하자면 이 우리 사람의 투자자의 심리가 우리 슈퍼게임이신 우리 대표님도 똑같다라는 게 그렇죠. 재밌어서. 똑같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13만 원이 깨지면 그때가 이제 매수의 기회라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황이 바뀌면 우리 생각도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유연하게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그렇죠. 저도 카카오를 12만 원이 안 깨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요번에 그 연휴 그거를 기해서 헝다 요거를 해가지고 전에 그 추석 전에 다시 말해서 연휴 전에 나빴던 주식은 그게 이어지는 거고 그 추석 전에 분위기가 괜찮았던 쪽은 그게 또 이어져서 지금 그 요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쪽은 이렇게 이제 상승세로 이렇게 턴을 하고 그게 이어지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NC 소프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뭐 급락을. 급락을 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시장 분위기는 뭐 NC 소프트가 뭐 엄청나게 안 좋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게임 순위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투자 심리가 망가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때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근데 마음이 떠난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라 그러면은 저는 원래 이제 NC 소프트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뭐 그게 떨어지든 어쨌든 뭐 또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게임주를 조금 투자하는데 조심하는 편이거든요. 어쨌든 이 외골수잖아요. 그렇죠. 그쪽 섹터 하나만 하다 보니까 그렇죠. 성공하면 물론 대박인데 실패
이 주식 기본적으로 주식 가격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가권에 있는 그 기업들 있잖아요. 그거는 성공을 하고 다 해서 그 가격에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성공을 해야지만 그 가격을 유지하고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고가권에 있는 거의 리스크는 또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기업이 안정되고 지속 성장을 했으니까 그 가격까지 왔는데 그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 계속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고가권에 있는 그 기업의 리스크고 저가권은 실적이 나쁘고 실력이 없으니까 이제 가격이 싸지만 향후 실적이 좋아지면 그리고 뭔가를 보여주면은 주가가 뭐 몇 배씩 확 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할 때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그런 리스크를 또 감안을 해야 돼서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뭐 NC소프트가 얼마나 그 탄탄하고 실력이 좋은 인프라가 다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한 방에 죽을 기업은 아니고 단지 이제 지난번에 나온 게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보면 다시 이제 또 어느 정도는 이렇게 턴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님은 일단 그 모멘텀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이 살아 있는 기업이 낙폭이 아주 크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선정을 하시잖아요. 아까 카카오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가격대가 왔을 때 이제 매수를 하실 그렇죠. 거고요. 그럴 때는 사죠. 네. 그러면 그렇게 사실 때는 이게 언제쯤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나요? 보통은 이제 저는 그 1년 단위로 이렇게 봐가지고 1년 단위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겨울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잖아요. 대주주 요건 강화하고 그렇죠. 뭐 그래서 그때 이제 분산 투자 식으로 해서 배당도 받고 내년 전망을 봐가지고 그때 들어가요. 그때 한번 들어가는 게 있고 이거는 이제 저만의 팁인데 1월 달에 올라갔다가 그해 이슈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선도 있고 그렇죠. 정책 관련 주들도 되게 이제 핫할 수가 있고 뭐 이제 불확실한 거는 뭐 테이퍼링이 본격화되고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 그 1월 달에 반짝이었던 게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보통. 그래서 1년에 중장기 투자는 보통 2번 정도예요, 2번. 2번. 네, 2번 정도. 그래서 12월 달에 그 배당 있잖아요. 배당 받으려고 할 때 한 번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날짜를 이제 맞춰가서 보통 24일 날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쉬니까 보통 배당락이 27일 정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 요일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26일 날쯤에 산다든가 보통 그때 이제 이렇게 내년 전망하고 같이 해가지고 대형주를 그때 매수를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1월 달에 이제 그 해에 이슈로 해가지고 뭐 보도 나오고 막 전망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때에 올라갔다가 주가가 1월 중하순부터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까지 떨어지냐면 제가 너무 다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2월 하순까지 떨어져요. 2월 하순까지. 네, 그리고 3월 이제 초중순 되면 그 감사 보고서를 12월 결산법인들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올라가요 주식들이. 그래서 그때가 괜찮은 회사들 개별주성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거 사기가 제일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말씀하신 게 정말 좋은 팁이 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그때 가서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더 드릴게요. 다시 한번 듣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매수할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투자자마다 이제 보는 시장을 보는 관점도 틀리고 자기 자산을 관리하는 그 관점도 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기준으로 해서는 그 대형주보다는 개별주에 지금이 이제 9월 하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은 거의 그 개별주 거기에 집중을 하는 편이고 그 대형주들은 보통 우량주나 이런 것들은 떨어져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는 편은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업 가치가 괜찮아서 심지어는 뭐 만약에 지금 이게 경제 상황이 나빠져서 주가가 급락을 하더라도 심하게 봐가지고 내년까지 갖고 있어도 회복이 될 종목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만 어떤 제가 설정해 놓은 가격대에 오면은 이제 이게 매수를 하죠. 이제. 네. 그렇다면 지금 카카오가 예를 들어서 뭐 11만 원 아래쪽에 자리를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당장 매수하지 않으실 거고 조금만 사죠. 조금. 뭐그 보초 세우는 정도만 가고 보초보다 조금 12월 더. 말 12월 말에 가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 봐서 내년장하고 전망하고 봐가지고 12월 정도 되면은 증권사 과거에는 제가 아마 증권사보다도 더 빨리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아마 그 다음 해에 시황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 강연을 그러니까는 강의를 그 비대면 말고 대면 강의를 대면 강의? 네, 대면 강의 할 때 그 코로나 전에는 제가 수년을 그 보통 한 11월 말께쯤 또는 12월 첫째 주쯤에 다음 해에 증시 전망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면 강의를 지금 못 해오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그 강의를 하기 전에 준비를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내외 증시 전망까지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그러고서 이제 12월 달 정도 되면 리포터들이 다 나와요. 증권사 대형 증권사들 뭐 2022년 이제 전망 이게 나오고 그래서 그거하고 종합적으로 이제 제가 공부한 거하고 해가지고 12월 달 되면 조금 적극적으로 사는 편이에요. 그 배당하고 맞춰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물론 좋은 주식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사지는 않죠. 그리고 카카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얘기는 대표님은 그냥 그 본인만의 로직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후 그러니까 그 가격에 샀다 해도 12월 말까지 그렇게 크게 상승은 안 할 것이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루틴화되어 있지만은 제가 수십 년 동안 하면서 확률상 이렇게 해서 이제 자산을 관리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전망이라는 것나 시황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조금 자신감, 자만심 뭐 이렇게까지는 해석을 안 하는데 아무튼 지나고 나서 보면 다른 거는 내가 맞는 게 별로 없는데 주식에 관해서는 제 생각이나 제 말이 맞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저는 제가 했던 식으로 항상 제 자산을 누가 이렇게 벌어준 건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지키고 관리해야죠. 그래서 저는 제 식으로 했더니 케어가 되고 이게 늘어나고 해서 항상 그런 제 하는 거를 가지고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카카오를 뭐 고점에서 물려서 들고 있으신 분들 마음이 되게 급하잖아요. 언제 반등하냐만.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제 심리적으로 초조한데. 초조하죠. 그냥 느긋하게 내년 정도를 보고 그렇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어차피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거예요. 놓쳤죠.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조금 편안한 마음을 갖고 그 기업을 믿고 기업을 믿는 것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기업이 요즘에 뭐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벌써 카카오 같은 경우, 네이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이 그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에 수혜를 제일 많이 본 지금 20년 이상 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아마존이나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뭐 실적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애플 같은 경우도 역시 위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금이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충분히 극복할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나중에 주가가 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제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가 됐지만 이겨나가다 보면 내년에는 이제 올해보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더라도 최소한 뭐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종합주가 지수도 코스피 지수도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은 그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 기업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다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온다든가. 그렇죠. 분할 상장.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대체 주식이 나오고 그 주식이 이제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거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웬만큼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혹시 매수의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건 단기 트레이딩 개념보다는 장기 투자 내년까지 그렇죠. 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 일단 그거 각오하고 사시면 일단 마음이 안정이 되는데 안 그런 분들은 매일 이거 언제 오르나 반등 언제 하나 이거 하다가 마음을 더 상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뭐 그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그거를 안 샀으니까 안 올라갔겠죠. 떨어졌겠죠. 지속적으로. 알겠습니다. 그 내년도 시장을 지금 말씀 가운데서 좀 좋아질 것이다 올해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것 같은 뉘앙스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좋아지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게 그 일각에서는 그러잖아요. 외국의 분석도 그렇고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고 뭐 그러고 너무 고평가됐다고 이제 이게 경기에 자신감이 생기니까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화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 경기가 좋다라는 것은 기업 실적이 좋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올 때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그 2013년이죠.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을 때는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4차례 금리 인상을 너무 급격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흥국 증시가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를 않아요. 다 미국도 알고 있고 그래서 완만한 금리 인상.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 거의 영향을 안 미치는 수준이고 너무 이 유동성이 과잉으로 이렇게 넘치다 보니까는 이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잖아요. 인플레이션하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폭등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이거 진짜로 너무 심하게 올라간 거죠. 이게 그렇죠. 특히 서울의 아파트값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어하려고 그러면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풀린 돈을 뭐 방법이 없죠. 이거를 그렇죠. 회수하고 걷어들이는 수밖에. 그러니까 그 과정에 이제 실물 경제에 타격을 입을 수가 있겠지만 그런 거는 이제 버블로 해가지고서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조심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엉터리 같은 조금 이 재무제표가 시원찮은 기업들은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 좀 투자를 자제하고 그래서 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주가도 급락을 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는 주가가 그럴 때가 진짜 좋은 기업들 그런 거는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이제 생각 들어서 크게는 안 떨어지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내년 시장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 중에 이미 손절 타임을 놓쳤다면 좋은 주식은 버텨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손절 타임을 놓쳤다.
손절 마이너스 몇 프로 정도 나야 우리가 손절 타임을 놓친 거고 장기로 그냥 일단 그 버틸 때까지 버텨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틀리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전업 투자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전업 투자자들 같이 빨리 돌려야 되는 분들, 트레이딩 하는 분들. 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손절 기준이라는 게 뭐 그 조금만 떨어져도 일단 팔아야죠. 그래서 내가 버틸 수 있느냐,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손절 기준이 되게 짧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시 말해서 계좌가 퍼놓고 운영하는데 불편하고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날에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돌 수가 있는데 중장기 투자를 할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회복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신경이 계속 쓰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마이너스가 조금이면은 그냥 무조건 손절을 치는 게 제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뭐 한 3% 4%만 되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게 요즘에 이제 시장에 아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급락을 할 때 너무 빨리 급락을 해요. 그러니까 급락하면 8% 10% 되니까. 그러고서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력들이 뭐 돈이 넘치다 보니까는 어떤 주식을 띄워도 장 초반에 그냥 확 띄워버려요. 그러고서는 하루 종일 떨어져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는 뭐 그날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높은 거 사면은 무조건 물려가지고 다 손해죠. 다. 그렇죠. 갖고 그날 사신 분들이 다 손해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악재인지 호재인지를 이렇게 처음 접했을 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장기 악재다 싶으면 그날 조금 많이 떨어졌어도 그냥 팔아야지 원칙이에요. 그래야지 지속적인 악재가 첫날 나왔을 때 속이 쓰리고 아프지만 그날 그냥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날 나온 날 43만 원, 42만 원 했거든요. 저도 42만 원에 이게 내용도 잘 확인도 안 하고 42만 원에 대놓으니까 잡히잖아요. 밑에 깔아놓으셨군요. 그때 43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43만 원이 깨지면 그 다음에 어디예요? 42만. 그렇죠. 저거 42만 원까지 오겠다 싶어서 40만 원 되는 그 전에 42만 원에 샀거든요. 그랬더니 46만 원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다시 이제 42만 원에 대놓더니 뭐 여지없이 잡히죠. 그러니까는 그걸 역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규제인데 전방위적이고 어쨌든 시장 상권을 살리기 위한 조치다 보니까는 물러날 일이 없죠. 그러면 그냥 거기서 나쁜 뉴스가 나왔으면 그냥 팔아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대형주를 가지고 있는 배달주 분들 일단 대형주는 일단 펀더멘탈은 괜찮잖아요. 이거 좋죠. 그리고 또 이미 오랫동안 좀 내려와서 뭐 보통 20-30%씩 마이너스인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손절할 타이밍이 늦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들 그 대형주가 10% 이상, 15% 이상 떨어졌으면 손절 타이밍을 놓친 거죠. 10% 이상 떨어지면 대형주 중심은. 이게 대형주든 주식은 기본적으로 있죠. 괜찮은 주식들, 장이 괜찮을 때, 그럴 때는 만약에 10,000원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 7,000원까지 떨어지면 한 30%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한 9,000원까지는 가요. 웬만하면. 그래서 본전은 못해도. 본전은 못해도 본전은 이제 매물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면 그 업황이 좋고 그 섹터가 지금 트렌드하고 맞는 섹터고 그러면은 보통은 85% 90%는 가요. 속성상.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손절을 하는 거죠, 그때. 그러면 이제 한 10%는 항상 그 손해볼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먹을 수도 있는, 수익이 날 수도 있는 영역이고, 주식은 항상 10% 정도까지는 그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0% 날 수도 있다. 이건 별거 아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주식해서 내가 절대로 손해를 안 보겠다는 분은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큰 돈을. 그냥 너무 안전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물론 그게 이상적이죠. 그러니까는 손해는 조금 보고 수익은 크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래서 한 그 정도는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진입하기 전에 그 생각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10% 벌 수도 있지만 10%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 생각. 그래서 한 5% 마이너스다 싶으면 그리고 중장기로 봐서 언제 턴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른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인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10% 정도 잘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에 또 사서 또 그 꼴이 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두 번만 그렇게 되면 절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뭔가 손실 나면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마음은 그렇게 먹었어도 일단은 이게 이제 호재든 악재든 지속된다. 당분간은 지속될 거고 시장 분위기가 벌써 상승세가 꺾였다 싶으면 5%면 무조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기다려야 돼요. 한참 기다려서 진짜 자기가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주식, 진짜 이 주식이 괜찮다는 주식, 거기에서 그 손해난 거를 카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데프리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아주 중요한 건데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두 번만 마이너스 10%가 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요. 아, 그래요? 네, 거의 불가능해요. 그냥 근데 보통 분들은 그러니까 손실 확정을 지은 분들은 지어서 마이너스 10%를 두 번씩 맞으면 80%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원돈에서. 그러면 그걸 거의 복구할 능력이 없어요.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렇죠. 무서워서 이제 못 사지. 무서워서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뭐 절단이 났다가도 다시 뭐 더블로 이렇게 복귀시킬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주식 투자가 되게 어렵고 무섭고 그런 거죠. 이게. 여기에서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그 바닥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웬만해서 어떤 때는 제가 차트를 저는 이제 뭐 중요시해서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이동평균선만 봐요. 이동평균선. 저는 보조지표를 안 봐요. 아, 그래요? MACD라든가 뭐 그런 거 안 봐요. 그거 언제까지 봤냐면 한 17년 전까지 봤어요. 17년 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네, 18년 전에 봤거든요. 그때 그 보조지표 다 보고 다 배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쯤에 그때는 뭐 주식 전업 투자하기 초창기고 그러니까 그 전에 벌써 다 그런 거 다 배워서 봤는데 결국에는 그런 게 돈 벌어주는데 역할은 거의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그래요? 다른 분들은 뭐 그런 거를 참고로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데 결국에는 이제 주식 투자를 좀 단순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조지표는 일체 안 보고 분봉도 잘 안 봐요. 트레이딩하고 막 이런 거 하는데도 분봉도 거의 잘 안 보고 그냥 이제 그게 데이터화돼서 저한테 쌓여져 있겠죠. 축적된 거로 해서 이 정도면 고점이고 이 정도면 사도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보면은 심지어 이제 3년 연봉을 볼 때가 있거든요. 3년 연봉. 네. 그래서 최악인데 주가가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는 거죠. 최악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악재, 뉴스, 공시. 악재, 그 주변 환경. 그러니까 그 네이버나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악재가 나올 때 연거푸 나와요. 호재가 나올 때도 연거푸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두들겨 맞으니까 계속 두들겨 맞아요. 그런데 이제 나올 때 떨어지다 보면 주식이 안 떨어질 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닥인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러면 이제 사도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호재가 나왔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요. 그러면 그게 이제 꼭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이 올 2월 달인가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삼성전자 호재가 파운드리 뭐 이렇게 수주 계약을 했고 그러는데 주가가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일단은 뭐 거의 한 80%를 다 팔았던 거였거든요. 70% 80%를. 그때가 92,000원, 1,000 얼마인가 그랬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안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그 전에 95,000원대 이제 팔았던 거랑 갭이 너무 큰 거예요. 대형주인데. 그래서 그때 이제 팔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주가가 그 자꾸 떨어지다 보면은 거래량이 감소해요. 이제 여기에선 내가 더 팔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팔려고 하는 물량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바닥이라는 얘기죠. 그 이제 반대 매매나 뭐 급한 것들은 다 벌써 떨어질 때 다 나간 거고 이제 그 가격에는 아예 나는 이제 뭐 살려고 하는 게 더 많을 때 그러면 이제 바닥이라는 게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한 종목, 두 종목, 몇 개 종목만 보면 회사 실적은 좋은데 저기에서는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그 가격대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는 웬만한 기업들은 또 이제 앞으로 호재도 있고 그러면 그 기업들은 그때 사놓고서 시간 싸움만 벌리고 있다 보면 10% 20% 금방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네. 그 이제 물리신 분들 입장에서 네. 왜 보통 우리 물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물타기도 잘못하면 더 물리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내렸을 때 물타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렇죠. 이 물타기를 어느 정도 역시 바닥이 확인된 다음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예. 생각도 드는데. 근데 저는 물타기를 안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저는 제 신조가 물타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지 말라는 거는 제가 책에서도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고 10년 넘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물타기는 그 투자에 있어서 처음에 판단이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떨어졌다는 얘기죠. 예, 우리 임 대표님 투자할 때 주가가 떨어질 거로 생각하고서 투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자기 판단하고 틀린 거예요. 거기에 왜 기회비용을 날리느냐 그런 얘기. 그 돈은 갖고 있다가 올라갈 주식을 사는 데 써야지. 그러니까 손절은 못하고 평단가를 낮출 때는 있어요. 평균 단가. 그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소위 말씀드리는 뭐 이제 계절주라든가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바닥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거기다 조금 사놓고 조금 떨어지면 더 사고 해서 일정 부분 저는 이제 그 어떤 종목을 살 때 요거는 얼마치 사야 되겠다라는 나름의 그 계획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맞추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만약에 어떤 2억짜리 계좌가 있으면 요거는 이제 한 계좌에 뭐 이런 것도 잡고 저런 것도 잡으면 정신 사납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게 요 정도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계좌, 뭐 2억짜리 정도 계좌에 그 종목만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한꺼번에 사질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000주, 2,000주 사놨다가 가격이 이렇게 얼추 이렇게 바닥권에 오면은 이제 조금씩 더 사놓고 뭐 이래 가지고 가격을 평균으로 맞출 때는 있는데 물타기는 하질 않아요, 보통. 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대형주 뭐 카카오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아니면 무슨 뭐 어떤 뭐 현대차가 됐든 대형주를 들고 있으신 분이 지금 마이너스 20%예요. 근데 이게 좀 바닥인 것 같아. 그러면 좀 더 살 필요가 있죠. 네. 그렇죠. 자기 여윳돈이 있고 그 이제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중장기로 투자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여윳돈이 있으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거를 사더라도 어떤 큰 계좌가 있으면 거기에서 일부를 사거든요. 이게 다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는 이제 신규로 살 때는 다른 계좌로 산다든가 다른 비어있는 계좌에서 그걸 사면 마이너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플러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메꾸거든요. 그러니까 계좌별로 걷다가 이제 더 사고 그러지는 않고 새로운 계좌, 비워놓은 계좌에서 이제 그거를 사면은 그거는 마이너스가 아니니까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하고 계좌 관리나 자산 관리나 투자하는 게 조금 틀리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제 책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 계좌가 한 10대 개 되는데 그럼 비어있는 계좌가 많다고 지난번에도 대형주 비중이 한 20%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10% 20%밖에 안 되니까 완전히 비어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거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거 저쪽에 거를
사고 이쪽은 이제 다른 종목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사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지금 대형주를 들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났다 해도 네. 마인드가 이거네요. 아, 그래, 이건 물 타서 평균 단가를 낮추자. 이거보다는 네. 이걸 새로 사는 관점에서 오를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해서 그렇죠. 새로운 계좌. 새로 사면은 플러스 그럼 기분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냥 오를 때까지 그냥 놔두고 또는 이제 그러다가 손해가 좀 작아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팔을 때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손실이 저거 분명히 올라갈 건데 그러면 손실이 작을 때 네. 다시 말해서 많이 올라와서 손실이 작을 때 매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하여튼 지금 되게 어려운 장이잖아요. 예. 이 어려운 장에서 우리가 그래도 돈을 잃지 않으려면 일단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위험한 행동. 그럴 때는 이제 가장 큰 걸. 그럴 때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뜬금없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떨어진 종목 있잖아요. 거기 말고 올라오는 종목이 있어요. 추격 매수. 네. 올라오는 종목이 이게 좋아 보여가지고 수소 테마주에서 수소주가 확 지금 오르고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코로나 무슨 뭐 치료제 관련주가 확 올라왔는데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것도 낮은 가격에 사는 게 아니라 많이 올랐을 때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게 확 떨어져 버리면 아주 데미지가 커져 버리죠. 그런데 그런 게 항상 생기거든요. 그래서 안 보던 거에 급등하는 거 추격 매수해가지고 손실이 나는 경우가 갑자기 예. 자기가 계속 잘 알고 여러 번 거래해서 특징을 아는 어떤 주식 같은 경우면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데 모르는 종목. 더군다나 주린이 분들이 그랬다가는 더 큰일 나겠죠. 그게 제일 큰 위험이죠. 지금 포트폴리오 가운데서 우리가 좀 여러 저희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은 뭐 30종목 들고 있으신 분도 있고 뭐 많아요. 그런 분들이 40종목 들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개인마다 카바가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뭐 괜찮지만 안 되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늘었어. 이거 머리 아파. 관리가 안 돼. 이런 분들이 주식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정리한다고 했을 때 팔아야 되는 주식과 계속 들고 가야 되는 주식 어떻게 분간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흐름하고 맞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흐름하고 한풀 그러니까는 과거의 이슈로 인해서 그때 좋았던 거, 그때 좋았는데 지금은 희미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버려야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종목은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들 제가 몇 년 전에 종목을 이렇게 받아봤더니 계좌를 나누라 그랬더니 계좌는 나눴어요. 계좌를 4개로 나눴는데 2계좌를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2계좌 종목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수익률이 다 똑같아요. 2계좌가 전혀 다른 계좌인데 산 종목이 비슷하니까 손해가 뭐 마이너스 40%씩 2계좌가 그대로 나 있다고. 같은 종목이라는 건 이제 같은 섹터 내의 주식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거의 비슷한 종목들을 그렇게 그러면 이제 종목을 그 계좌를 나누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 수익이 극대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보초로 세울 때는 여러 개로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집중이 안 되니까는 그걸 다 팔아버리거든요. 그냥. 그래서 의미가 없어서 보통 한 종목, 2종목, 한 3개 종목 사는 게 제일 나아요. 3개. 대표님도 그러면 거래하실 때는 항상 들고 있는 종목이 한 3종목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이제 계좌마다. 그래서 계좌를 나눠서 저 계좌에는 뭐가 있고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리고 단기 매매하는 거는 중장기를 섞어 놓질 않아요. 항상. 단기 매매하는 거는 항상 한두 종목 그것만 집중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단기 매매하는 쪽은 항상 현금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계좌마다 한 3개 정도. 3개 정도. 3개 정도 종목만 거래하는 거. 그리고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용도 좀 분리하고. 계좌가 완전히 틀리죠.
그래야지 정신이 안전하고 이게 이제 어떤 주식인지 알고 빨리 대처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예.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섹터로 얘기해서 네. 좀 지금 들고 있으면 좀 부담스러운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글쎄요 사람마다 좀 틀리는데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진단 키트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한풀 꺾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휴마시스인가 그 셀트리온하고 해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7천억인가 뭐 이상 매수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그 작년에 그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해 가지고 주가 급등했던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풀 꺾인 것들 있죠.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주가가 많이 빠졌죠. 상당히 많이 빠졌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조금 어떻게 보면 타이밍상 조금 한풀 꺾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IT 업종 중에서도 유행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5G 관련 뭐 이런 것들은 그 5G 나온 지가 벌써 꽤 됐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뭐 잘 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우리가 전부 다 쓰는 게 4G고 LTE고 뭐 이러다 보니까 5G가 안 돼.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지난번에 그 대장주 역할을 하는 KMW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러게 많이 정말 고민을 엄청 하더라고요. 8만 원까지 갔던 게 8만 원 넘었던 게 지금 4만 원 초반이죠 아마. 제가 얼핏 얼마 전에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벌써 이제 그러니까 이슈에서 사라진 거예요. 관심에서 사라진 섹터. 그래서 IT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이제 지워버려야 되고 이쪽이 주식 시장이 엄청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정치 테마주도 벌써 이제 대선 지지율이 떨어지는 후보 관련주들 이런 것들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시장에서 이슈에서 사그라드는 거 섹터도 조금 관심에서 사라지는. 그래서 항상 그 매수할 때 이게 지속성이 있느냐 이슈 자체가 지속성이 있느냐 그거를 제일 중요시 여겨봐서 여기에서 벌써 사그러지는 조금 꺾이는 기미가 보이면 빨리 매도하고 정리하는 게 좋은 거죠. 아까 말씀하신 낙폭과대주를 이제 투자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도 그런 섹터 내의 낙폭과대주는 피해야 된다. 그것도 그렇죠. 그거는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떨어졌다고 해도 다른 섹터 내에 많이 떨어진 그렇죠. 거를 찾아야 된다. 아니면은 그 섹터하고 조금 무관하더라도 실적으로만 봐서 그런 것들도 저 정도는 괜찮은데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많이는 안 올라가도 10% 20%들은 수익을 내줄 수가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우리 베스트 인컴 슈퍼개미시죠. 남석환 대표님께 수십 년간 쌓으신 그 엄청난 노하우를 이렇게 또 배울 수 있는 또 좋은 시간이 됐네요. 역시 말씀을 나눌수록 이렇게 수십 년간 계속 돈을 벌면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새삼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